생활고에 시달렸다라고 하는데 차도 2대고 외제차도 한 대 있었고 예금 잔고도 억대가 넘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삶을 리셋하는 수밖에 없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해서 이 항소를 한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 사건을 새롭게 추적해보는 마인드헌터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마인드헌터 오윤성 교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정도 거슬러 올라간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세모녀 살인 사건. 이제 2015년 1월 달이었는 그 서초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기에서 이제 전화가 걸려옵니다. 가족을 살해했다. 나도 죽으려 한다. 신고 전화를 받고 이제 119가 출동을 해보니까 그 가장은 이미 그 현장을 갖다가 이탈한 상태였고 이 아내는 거실에서 그리고 14살 된 그리고 8살 된 2딸은 작은 방과 안방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렸다라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난 이후에 살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유서가 발견됐는데 미안하다 뭐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천국에 가서 잘 살으렴 나는 지옥에서 벌을 받겠다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가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목숨을 끊지 못하고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렸다라고 하는데 차도 2대고 외제차도 한 대 있었고 예금 잔고도 억대가 넘었고 그 아파트 값도 몇 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형태의 뭐 직급들을 다 경험했던, 그렇다면 사회로부터도 완전히 고립된 그런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을 일으켰던 이 가장 같은 경우는 자존심은 상당히 세고 그 당시는 자존감은 상당히 떨어져 있던 상태. 자존심이라는 얘기는 이제 상대방과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상대적 우위, 이런 것에 대한 체면은 높게 평가하지만 그렇죠. 스스로의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은 그 당시에 상당히 낮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그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크게 어려움을 모르고 부모님들의 그 전폭적인 어떤 지원 하에서 또 뭐 공부도 상대적으로 잘해서 명문대에 갔었고 또 직업도 꽤 괜찮은 직업. 본인이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던 그 회사에서는 도중에 이제 퇴사를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라든가 학교 동창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자기하고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만 거기에서 이렇게 탈락이 된 그런 상태였죠.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못 판단한 거죠. 나는 이제 이 가장으로서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자기 아내를 포함해서 아이들을 살해하고 나도 이제 죽어버리고 말 거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한 이후에 결행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측해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다.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것을 지원이 충분히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가장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본인은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면서 그 얘기를 자기 아내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롭죠.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주 어리면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제 한 10대 정도 되면은 그걸 공유할 필요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래서 너희들도 마음을 갖다가 단단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돈의 규모가 좀 줄어든다.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 갖고서 그거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 대한 미래적인 변화의 추이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지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겠냐. 나도 극복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미궁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삶을 리셋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사에서 죽음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 네네. 이거는 비속 또는 가족 살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 예. 내가 만약에 세상에 없으면은 너희들 누가 그 돌봐주겠느냐. 착각 중에 엄청난 큰 착각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런 오지도 않는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 오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결과까지를 고려해서 멀쩡한 사람 3명을 살해하고 난 뒤에 이것을 우리가 가족 동반 살인 시도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 또는 논리적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의사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의사 판단상으로는 물어봤다면 거부했을 사람을 같이 죽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그냥 살인이다. 살인이죠. 네, 가정폭력의 최종 연장선상에 있는 그냥 가정 내에서의 폭력에 의한 살인 행위다. 그렇습니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른 시기에 조기 포기를 했고 그 포기의 결과 아이들과 자기 아내의 목숨을 자기가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건은 대단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해서 고등법원까지 항소를 한 그 마음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심리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는 조금이라도 바깥 세계에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난 지옥에서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생각과 지금 이제 이미 다 일이 벌어지고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글쎄요, 내면적으로 조금 생존 의지가 다시 발동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만약에 없어지면 저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천덕꾸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우죠. 나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얘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같이.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본인으로서는 또 한 가정으로서는 상당히 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가족이란 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한 건 미안하다, 좋은 건 좋았다,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해야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렇죠. 우리 자식의 어떤 생명과 나의 생명은 다르다. 본인이 설사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더 확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인드헌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 사건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헌터 이승우였습니다. 마인드헌터 오윤성이었습니다. 상습적인 그 성범죄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거기 임신까지 했다. 이 상태에서 합의를 갖다가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피해자 측에서 합의만 해줬으면 3년이라고 하는 이 징역을 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도 저 집에 대해서 복수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네네.